네덜란드 국토는 한국의 절반도 좀 안 되고요. 기후도 썩 좋지 않습니다. 햇빛도 부족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1289억 유로, 수입은 861억 유로에 이릅니다. 무역 흑자만 428억 유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그렇게 네덜란드 농업을 대단하게 만드는 건지, 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네덜란드 농업 이야기입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스마트팜이나 유리온실, 꽃 수출국,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그렇게 네덜란드 농업을 대단하게 만드는 건지 수치와 농업 구조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 땅은 작지만 농업은 강하다입니다. 네덜란드 국토는 한국의 절반도 좀 안 되고요. 기후도 썩 좋지 않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에 햇빛도 부족하고 국토의 26%는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기준 농식품 수출액이 1289억 유로, 수입은 861억 유로에 이릅니다. 무역 흑자만 428억 유로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네덜란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겠죠. 2023년 기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은 약 88억 달러이고요. 수입은 436억 달러였습니다. 무역 흑자만 대략 3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농업 GDP는 당시 약 5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농업 GDP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 정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농업 GDP가 더 많죠. 많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농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네덜란드의 농업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전체 생산액 중 원예 작물, 채소, 꽃 같은 것들이죠. 이 전체의 약 한 4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축산이죠. 축산이 우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양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 소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축산이 43%를 차지합니다. 그 외 감자도 조금 있고 과일도 조금 있고 곡물은 겨우 1% 수준입니다. 즉 스마트팜의 나라답게 원예 축산 중심의 구보가치 농업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품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유제품하고 계란입니다. 123억 유로 정도를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훼류입니다. 119억 유로. 그 다음에 육류, 주로 돼지고기, 소고기 양이죠. 107억 유로고요. 네 번째가 코코아 및 코코아 가공품입니다. 무려 99억 유로가 됩니다. 코코아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외 다섯 번째가 이제 채소와 감자 같은 것들이 차지합니다. 89억 유로입니다. 반면에 수입품은 코코아 및 코코아 제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고요. 80억 유로에 해당하고요. 천연 유지하고 오일이 79억 유로입니다. 과일도 79억 유로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유제품과 계란도 57억 유로나 됩니다. 이 중 흥미로운 것은 코코아를 보면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습니다. 이것은 즉 코코아를 가공해가지고 다시 재수출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네덜란드는 대부분 다 농산물을 재수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농산물의 재수출 비중은 약 35%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걸 가공하거나 아니면 수입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거죠. 이쯤 오니까 이제 네덜란드 왜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지 비밀을 조금 아시겠죠? 네덜란드는 소위 말하는 농업 전후방 산업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농산물 그 자체보다는 한 번 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재수출 비중이 높지는 않죠. 35% 정도, 30% 중반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품목별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가 재수출을 하고 있죠. 반면에 다른 품목들은 대개 15%에서 20% 내외를 재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네덜란드는 한국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제품이죠. 유제품이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는 왜 그럼 수출을 잘할까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네덜란드는 유럽 시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77%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EU 국가들이죠. 수입의 60%도 EU에서 일어납니다. 독일이 이제 그 EU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데요. 독일은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할 만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하니까 뭐 당연히 수출이 잘 되는 거죠. 만약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처럼 멀리 배를 타고 수출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한국은 네덜란드처럼 그러니까 네덜란드처럼 하더라도 농식품 강국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와 지리적 위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이 녹색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청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은 대체로 이제 이 관측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네덜란드에서 풍차가 발달한 이유이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덜란드 농업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어떻게 현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강한 농업을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고요.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네덜란드 농업 구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지 면적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작습니다. 180만 헥타르 정도에 불과하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2,800만 헥타르로 유럽에서 가장 크고요. 다음으로 스페인이 2,500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약 1,800만 헥타르 정도가 되죠. 우리나라가 150만 헥타르니까 대체로 이탈리아나 폴란드, 독일 같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한국보다 10배 더 큰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80만 헥타르로 한국보다 조금 더 큰 농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농업 경영체 수는 5만 2천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5만 2천 개의 농업 경영체 수를 180만 헥타르로 나누면 평균 경지 면적은 경영체당 약 34 헥타르 정도가 되죠. EU 평균 10 헥타르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농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농업 경영체당 평균 경지 면적은 EU에서도 꽤 큰 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경지 면적이 작다고 해서 개별 경영체가 결코 작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네덜란드 농장 크기 대비 경영 면적 비중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실 때 녹색은 경영체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황색은 경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9%의 경영체가 전체 농경지의 1.2%만 경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헥타르 이상의 경영체가 24% 정도 되고 전체 경작 면적은 62%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50헥타르 이상의 경영체가 비율도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에서 50헥타르 사이, 이 사이도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전반적으로 경영체가 30헥타르 이상의 대체로 몰려 있고 80%의 농경지를 30헥타르 이상의 약 40%의 경영체가 경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5헥타르 이하 소농, 유럽에서는 5헥타르가 소농인데요. 5헥타르 이하 소농은 굉장히 비율이 작습니다. EU 국가 내에서도 유난히 작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프가 이제 EU 평균인데 EU 평균 같은 경우에는 5헥타르 미만의 농업 경영체가 거의 64%나 이루고 경지 면적은 뭐 6%에 불과하죠. 반면에 50헥타르 이상 경영체는 약 4%쯤 되고요. 전체를 봐서는 한 7%쯤 되고 농경지는 전체 한 70%를 경작합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소수의 대농과 다수의 소농이 이렇게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30헥타르 이상의 대농이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헥타르 미만의 소농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5헥타르가 넘어가는 농가는 불과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농보다는 영세농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이 네덜란드 농업을 닮고 싶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농업 구조를 보면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거시 경제 지표를 몇 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 인구 중에서 농촌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1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불과 0.1% 정도만 농촌 지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농촌이 네덜란드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덜란드는 전반적으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도시하고
농촌하고 중간 정도, 여기 인터미디어트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농촌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쯤 되겠죠. 그런 구조가 네덜란드 전반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 농촌은 0.1%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1.6% 정도 되니까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EU의 공동농업 예산, CAP라고 부르죠. 공동농업 예산을 받습니다. 네덜란드가 EU로부터 받는 공동농업 예산은 약 8억 3,700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약 2조 9천억, 3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비해 가지고 한국이 직불금이 2.4배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EU 같은 경우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은 약 70% 정도를 주고 농촌 개발을 위한 직불금의 약 한 26%를 지급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80%를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농촌 개발에는 불과 18%가 조금 안 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의 농촌 비율이 극히 작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EU와 네덜란드가 직불금 구조가 어떻게 다르겠다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직불금 지급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급 경향세가 가장 많이 포함된 구간은 1에서 2만 유로 구간이고요. 가장 많이 지급된 구간은 2에서 5만 유로입니다. 5만 유로 이상 지급받은 경영체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약 3% 정도에 불과해 보이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2만 유로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략 75헥타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만 유로의 경우에도 최소 38헥타르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작아야 가능하겠죠. 5헥타르 미만의 경우 친환경 농가의 경우에도 직불금은 대략 2천 유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10% 내외가 이제 이 구간에서 소농 직불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체 금액 대비 비중은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직불금 비중을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지급 대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약 59% 정도가 이제 소농 직불금 0.5헥타르 미만의 농가에 지급됐고요. 2헥타르 미만의 면적 직불금이죠. 소농에 해당합니다. 약 32%, 그보다 큰 게 이제 한 8% 정도 지급됐습니다. 반면에 지급액 전체로 보면요. 59%의 농가에 지급된 지급액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5헥타르 미만 농가들이 받는 소농 직불금이 전체 2조 3천억 정도 중에서 약 한 30% 정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됩니다. 네덜란드와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의 전체 4%, 5%도 안 되는 금액이 5헥타르 미만 소농에 지급됐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0.5헥타르 미만의 소농 직불제 농가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한국이 훨씬 더 소농에 관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작물하고 축산 그리고 크게 보조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 서비스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농업 생산 이외에도 육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육사 산업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농업의 주요 비용을 보면요. 사료가 31%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축산을 비중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농업 서비스가 14%, 그리고 종자가 10%, 에너지가 8.8%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자와 에너지 그리고 농업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농업 기술이 집중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종자나 농업 서비스에 돈을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대신 전기는 농사용 전기를 지원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에 다소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가 농업 서비스 쪽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농업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농업 노동력 투입 방식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0년까지 쭉 나타나 있는데요. 아래가 이제 연한 청색이 이제 가족 노동을 의미하고 위에 진한 청색이 외부 고용 노동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5.5 대 4.5, 6 대 4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외부 노동의 비율이 커지고 있죠.
이건 이제 네덜란드가 농업 경영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통계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급자족농 개념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농업으로 갈수록 외부 고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노동만 가지고는 이제 모든 농업 서비스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덜란드를 살펴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돌아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21세기 첨단 기술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노동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통계도 없다는 게 약간 좀 많이 어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 농업 같은 경우는 97만, 농가 수가 97만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업 경영 수가 5만 조금 넘습니다. 5만 2천쯤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덜란드는 이제 1960년대부터 농가 수 감축을 계획적으로 해와서 지금 현재 5만 2천 정도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앞에 보셨듯이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대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50만 헥타르 내외이고요. 소농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80만 헥타르 중대규모 경영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경지 면적은 1.5헥타르 대 약 34헥타르, 5헥타르 정도 되고요.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달러 미만입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은 1,300억 유로로 세계 수출 2위, 브라질과 요즘은 2위 다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 생산 구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과수 중심이고 자급률은 낮고 그리고 이제 축산도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원예 축산 중심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을 겨냥한 수출 농식품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소농 중심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직불제도 소농을 많이 이제 고려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장 구조로 가고 있고 대규모 경영체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많은 경영체들이 꾸준히 이제 농가들의 퇴농을 유도한다 그럽니까? 농가 수는 줄이는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정체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땅도 작고 햇볕도 부족한 나라지만 네덜란드는 지리적 위치를 잘 이용하고 동인도 회사 시절부터 내려온 글로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잘 활용했고요. 또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농업 구조를 잘 만들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없으니까 원예 축산 중심의 고부가 가치 농식품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수입을 하고 이를 재수출, 가공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체계도 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규모와 전문화, 고용 중심의 구조를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덜란드는 어떻게 지금의 농업 강국이 되었을까? 네덜란드의 농업 역사하고 스마트팜 이야기 그리고 네덜란드 농업 혁신 정책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세계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